데이터 센터가 지금 미국에 인허가 받은 게 100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현재 작동되고 있는 게 91개입니다. 그러니까 입도 선명한 거잖아요. 우리 완공될 거니까 너네 GPU, 너네 HBM, 낸드 플래시 우리가 쓰겠다고 선주문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설이 지원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건설 병목이에요. 미국의 건설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메타에서 배관공과 용접공 키우는데 구글도 똑같이 1억 달러를 출자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데모도 전국적으로 미국에. 그래서 이거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걱정할 게 별로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걱정할 게 많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투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예, 최근에 반도체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장세가 엄청나게 급등락을 하고 있죠. 저희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반도체 AI 인프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되게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엄청 잘 나가고 실적은 엄청 좋은 거는 누구나 인정.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이 정점이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내려갈 일이 남은 거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냐, 요거에 대한 판단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막 롤러코스터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러면 수요가 정말 공급보다 많이 나오고 있느냐, 이게 수요가 점점 계속 올라가는 거냐, 그래서 공급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냐, 혹은 공급이 너무 이제 과잉이 돼서 수요보다 초과가 돼서 이제 수요가 못 따라가면 이게 내려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분석을 해주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몇 가지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수요, 즉 AI 소비량, 토큰 소비량이죠. 실제로 우리가 토큰의 양을 AI에서는 우리가 전기 계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량기를 측정한 다음에 전기의 기본 계량 그 와트당, 뭐 메가와트당, 킬로와트당 가격을 곱해가지고 총 우리가 비용을 내잖아요. 즉 AI 토큰 소비량 자체에다가 토큰 가격 둘 다 변하겠죠. 이걸 변하면 AI 서비스 매출이 나오겠죠. 자, 이 토큰 소비량이 정점에 도달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의 AI 토큰 소비량과 2026년은 질적으로 다르고 거의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적으로 S커브를 걸면서 급성장했다라는 것. 그런데 별로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는 이유는 흔히 말해서 인간이 쓰는 토큰 소비와 에이전틱으로 쓰는 토큰 소비량이 질적으로 달라졌고 인간이 쓰는 소비량에 대비해서 작년하고 에이전틱 토큰 소비량은 비슷했어요. 뭐 바이브 코딩이 유행하다 안 하던. 작년에는요. 예, 비슷했는데 지금은 6배 이상 에이전틱 소비량이 크다 보니까 인간은 못 느끼는 거죠. 즉 에이전틱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건 뭐냐면 다 돈 지불하는 기업이 지불하던 개발자가 지불하던 지불 가능한 현금화하는 소비량이 2026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작년 AI 쓸 때랑 올해 AI 쓸 땐 나는 비슷하게 쓰는데 근데 토큰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쓴다고?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이 뒤에서 돌아가는 게 지금 6배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 그것이 2026년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당연하게 AI 소비량이 증가하면 토큰을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GPU와 HBM과 DRAM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런 각종 반도체들이 필요하고 메모리들이 필요한 이유는 토큰을 생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토큰의 소비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비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무게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별도로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 소비량에도 연관관계를 갖지만 반도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영업이익률이 지금 피크에 도달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피크 도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80%대 가는 기업도 있고 90%대 가는 기업 있잖아요.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영업이익률이 100%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90% 간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저는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80%대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끌어올려요? 저는 메모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피크에 도달했거나 거의 도달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그들의 총 매출액은 거기에다가 판매 개수잖아요. 판매 개수도 일단 피크죠. 그거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쭉 정점으로 가다가 공장 설비를 증설하면 그때 올라가죠.
또 쭉 가다가 공장 설비를 증설하면 그때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맥시멈으로 찍어내고 있는 그렇죠. 거죠. 맥시멈으로 찍어내고 있는 거고 전문가들 다들 얘기하는 건 2028년 하반기까지는 이 수요량이 변하기가 어렵죠. 이제 막 TSMC 공장 증설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삼성전자, 마이크론 다 공장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수요가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CXMT도 지금 뭐 또 86억 달러인가요? 이번에 IPO 성공하면서 돈을 땡겼으니 공장을 더 짓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실제로 공급량이 많아지는 시점을 2028년 하반기로 본다라면 그때까지는 생산량도 좀 일정량을 유지할 거고 거기에 수익률도 올라가봤자 몇 프로 더 올라가는 매출이 조금씩은 증가하겠죠. 네. 하지만 더 증가하기는 어려운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피크냐라고 한다라면 단기간에는 피크일 수 있죠. 하지만 다시 이것이 올라간다라면 가장 반도체 시장을 규정하는 것은 AI 소비량이죠. 토큰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면 그것도 집 돈을 내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주식은 매출도 증가해야 되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증가세의 증가율이 계속해서 가파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가파르지 않으면 이 주식을 내가 가질 바에야 차라리 성장세가 가파른 다른 성장주로 가자면서 돈이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변수까지 우리가 다 따질 수는 이 자리에서는 없고 저도 그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도체 주식의 메모리 주식의 피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도체는 피크아웃은 아니다. 그리고 AI 소비량도 피크아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AI 소비량이 왜 피크아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게 완만해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 네. 그래야지 이제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그러면 이 토큰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우리가 막 질문을 하면은 토큰이 그럼 어떻게 쓰이고 사실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는 몇몇 단위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구조를 보면 저희가 조금 누가 네. 이 돈을 나눠 먹는지 좀 네. 보일 거잖아요. 네. 우선 뭐 특히 티타임에서 보시는 분들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 MIT 미디어 랩에서 나왔던 보고서도 그렇고 2025년에 상반기까지 진행됐던 미국에 있어서의 AX 프로그램, 즉 AI 트랜스포메이션, 한국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90% 이상이 실패합니다. 다 망한 거예요. 네. 근데 한국보다 돈 더 많이 썼습니다. 네. 다 망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작년에 붐은 막 일어났어요. 뭐 바이브 코딩부터 시작해서 AX 팀들 만들고 한국도 책도 많이 나왔고 티타임즈에서도 AX 뭐 관련된 뭐 영상 엄청나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우투도 많이 있고 다 그 고민들이 진지한 고민들이었죠. 네. 다들 AI의 어떤 전환에 맞춰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패한 원인이 있으니 다 그 불만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결국은 엔스로픽과 오픈 AI고 구글로 향했겠죠. 특히 골드만삭스 회장은 화가 나가지고 엔스로픽 담화대기 전화까지 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왜 안 되냐? 우리 골드만삭스는 진짜 2024년부터 엄청 돈도 썼는데, 아니 2023년부터 썼죠. 엄청나게 썼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엔스로픽과 오픈 AI, 특히 엔스로픽은 직원들이 골드만삭스로 출근을 하죠. 출근하면서 흔히 말하는 forward deployed engineering 또는 forward engineering을 하면서 이유를 분석하면서 아하 모델도 어느 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그건 어차피 계속 가는 거니까 모델을 쓰는 방법이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방법들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왔던 것이 바로 작년 11월 말이죠. 흔히 말하는 클로드의 코드가 나왔던 것, 클로드의 코워크가 나왔던 것, 그 이후에 또 다른 맥락에서 나왔지만 오픈 클로가 나왔던 것, 그리고 오픈 AI에서 코덱스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지금 구글이 헤매고 있는 엔티그래비티.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구글도 지금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바이브 코딩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체계와 루프 이걸 통해서 해내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가장 크게 증가하신 것이 뭐냐면은 태스크 타임 허라이존, 작업 범위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일을 시키면 AI에게 1시간 이상 지속되면요 퀄리티가 떨어져요. 일관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펑션, 바이브 코딩도요 기능 작은 거 시키지 어떤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라. 이거 못 만들죠. 회원가입 기능만 만들어 봐라. ERP 중에서 뭐 어떤 기능만 만들어 봐라. 특정 기능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 코워크가 들어오고 코덱스가 나타나고 코드가 나타나면서 이 시간이 16시간으로 증가합니다.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시간이 16시간으로 최대죠. 물론 측정치로 올 때는 최대치가 16시간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기업에서 이거 믿을만한데? 라고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인간이 지켜볼 필요가 없고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게 되죠. 즉 인간이 계속해서 그 루프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끼리 돌아가게. 왜요? 제가 저녁에 시켜놓으면 아침에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침에 회의에서 어떤 과제가 떨어지면 시켜놓으면 퇴근 전에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만 시켜요? 두 개, 세 개 시킬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루프가 달라진 거예요. 이 루프, 그래서 요즘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루프가 뭐가 달라지냐면 스테이트 트래킹이라는 것이 강화됩니다. 스테이트 트래킹이 뭐냐면 상태 추적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CPU가 총괄 작업 반정이에요. CPU가 호출을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작년 12월부터 본격화된 것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잖아요. 에이전트가 하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6개, 7개가 쫙 같이 들어가잖아요. 계획하는 에이전트, 뭐 실행하는 에이전트 1, 2, 3, 4. 검토도 하고. 네. 바로 검토 직전에 뭐가 있냐면 상태 추적이 있어요. CPU가 불러서 각각의 에이전트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작업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작업 보고를 설정 값에 따라서 5분마다 또는 10분마다 15분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기록합니까? 비싼 HBM에다 절대 기록하지 않죠. 병목으로 HBM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에다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쓰지도 않던 AI 데이터 센터에서 낸드 플래시하고 SSD가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누가 총 작업 반정한다고 그랬습니까? CPU가. GPU는 지금 병렬 연산해야 되니까 CPU가 자기 루프 차례가 오는지를 계산했다가 그냥 부르는 거예요. 호출해서 받아 적는 거. 이거 CPU가 그러니까 CPU도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검증이 들어갑니다. 근데 과거의 검증은 맨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상태 추적을 5분마다 10분마다씩 설정해놓으면 바로 그거 끝나자마자 검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 다 끝난 다음에 오류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중간중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토하기 시작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작업의 완벽성은 대단히 좋아집니다. 태스크 타임 호라이즌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토큰 소비량이 겁나게 증가해요. 그렇죠. 그 잘못하면 다시 해요라고 시키잖아요. 네. 계속 다시 돌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겁나게 증가하니까 토큰 수요량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고 막 초반에는 토큰 맥싱 막 이렇게 나오다가 저도 여기 나와서 토큰 맥싱 문화 한번 얘기했죠. 이러다가 우리 파산하겠는데 기업들이.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전 직원들에게 천장을 걸어놨어요. 캡을. 한 달에 $1,200 이상 1인당 쓰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하는데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제 이거 무한 루프 돌고 무한 검증하지 말고 무한 상태 추적하지 말고 루프도 좀 최적화를 해보자. 그래서 요즘 루프 엔지니어링이 나오는 것은 최적화예요.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트 트래킹과 베리피케이션을 적절하게 섞지 이걸 빼버리진 않아요. 이거 빼버리면 태스크 타임 호라이즌이 무너지는 거예요. 품질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스테이트 트래킹과 베리피케이션을 갖다가 루프에 어떻게 집어있는가에 따라서 또는 오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정정하는 시스템을 집어있는가가 요즘 이건 실무단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임원분들이나 경영진들이 이제 아셔야 되거나 또는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AI의 모델도 좋아지면 쓰는 방법론이 좋아지면서 신뢰도가 좋아지면서 기업이 폭발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래서 요즘 막 통계 나와요. AI가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냐 안 시켰냐. 저는 그 통계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8월달 내로 전 직원이 원래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전 직원이 AI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직 전 직원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효율성 증대를 뭘로 측정했어요? 미국 기업들도 전 직원이 쓴 거는 작년 12월부터예요. 효율성 증대 전에 사실 맥싱이 한번 있어야 효율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래저래 뭉개지고 망가지고 그걸 오래 한 거예요. 그럼 작년에 나왔던 통계는 보세요. 작년에 AX는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 효율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AX는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정 조직에서 하는 거죠. 근데 특정 조직에서 하는 것이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효율성 증대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론을 바꿔오면서 2026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전 기업의 전 직원이 쓰는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고 초반엔 또 쓸데없이 맥심 갔다가 개털되고 뭐 이러면서 효율성 강화 쪽으로 지금 다시 나오면서 심지어는 요즘 무슨 개념까지 나오냐면 리턴 온 토큰 ROT라는 개념도 나와요. 토큰 하나당 얼마나 효율성 뽑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ROI라 그러잖아요.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ROT 개념이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토큰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서 기업은 계속해서 토큰을 쓰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전 직원이 저는 그래서 AI가 실업률에 영향을 줬다. 과거형 표현은 말도 안 된다고 봐요. 파일럿 프로그램 했는데 기업들이. 무슨 AI 때문에 사람을 안 뽑아요.
AI를 전 직원이 쓰기 시작하는 거는 미국도 2026년부터고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삼성전자가 8월에 시작을 하고 삼성 계열사들이 올해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니 최태원 회장이 SK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다고 그랬지만 하겠다는 발표를 6월에 했어요. 그럼 SK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8월에 한다는 건 준비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연초부터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업부는 보안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허락 없이는 외부 망에 접속할 수 없어요. 방산, 조선, 반도체 이런 데는 정보허가가 받아야 돼. 정보허가가 뭐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옵니까? 2월 말에 삼성전자가 신청을 했고 4월 말에 산업자원부에서 공고문이 나온 거예요. 허락한다고 조건부 허락이라고는.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풀린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서야 준비가 들어가고 계약 맺고 시스템 확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입하는 데에 따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건. 그럼 이제부터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말에 효율성을 하고 내년에도 막 적용을 한다면 신입사원을 안 뽑고 막 경력 직원도 안 뽑고 막 이러면 AI에 의한 고용 효과죠.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야 도입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도입하고 SK도 도입하면요. 저는 2027년 그때서야 비해서 한국의 나머지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다 도입할 거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은요, 자영업은요 도입도 못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전면 도입한 것은 스타트업이죠. 몇 명 안 되니까요. 네. 사람을 많이 뽑기도 힘들고. 네. 직원들 많아야 30명, 40명 있는 조직에서 저희 회사도 9명이에요. 거기 도입해봤자 이것이 고용효과가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격화되는 것은 올해부터라는 거고 올해 연말이 또 키포인트죠. 올해 연말에 이렇게 가서 전 직원이 써봤더니 생산성 향상에 뭔 일도 도움이 안 되고 비용만 증가했어요. 우리 내년에 줄일래요. 전 직원을 쓰지 말고 우리 전 직원 중에서 20%만 씁시다. 이렇게 나오면 AI 토큰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써봤더니 괜찮은 걸? 초기는 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시작하면요.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왜요? 기업들이 속속속속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수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B2B 영역에서의 AI 토큰 소비량의 증가하는 지금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B2C도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답변이 좋잖아요. 요즘 AI를 쓰면 할루시네이션 여전히 좀 있지만 그건 이제 인스턴트 답변이라 좀 즉시 답변. 요즘 이렇게 고급으로 생각하게 하고 오래 생각하게 하는 거는 훨씬 더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의 만족도도 여러분 증가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델이 좋아진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방법론이 변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쿼리 팬아웃. 쿼리 팬아웃은 뭐냐면 소비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최대 12개까지 다시 질문을 쪼개요. 12개 질문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세럼 하나 추천해줘. 그러면 어머니 연령대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추론해서 자, 요 80대에게 어울리는 세럼을 추천해줘. 자, 어머니 가처분 소득이 얼마라고 추정해서 이 정도의 연금생활자인데 많지 않은 연금생활자가 할 수 있는 세럼을 추천해줘. 그리고 지금까지 라이프 스타일로 볼 때는 피부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 여전히.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세럼을 추천해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을 하진 않아요. 네. 그냥 얘야 세럼 하나 추천해주라. 네. 이걸로 끝나죠. 네. 질문을 잘하는 시대? 물론 좋죠. 그게 좋은 말이에요. 뭐 요즘 많이 하죠 되잖아요. AI 시대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질문을 잘하는 거다. 그걸 모든 사람들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AI 서비스 기업에서는 아 사람들이 질문 잘할 때까지 기다리자? 아니죠. 후진 질문을 해도 우리가 멋지게 답변을 주죠. 이것이 서비스 정책이나 사업자의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마인드셋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기술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히스토리컬한 그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아서 질문을 퓨전,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앤서 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스판스 퓨전이나 이렇게 해서 다 퓨전해서 답변을 하나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토큰 양이 증가하죠. 제가 아까 말했던 AI 서비스 업체의 매출은 토큰 양 곱하기 토큰 가격이잖아요. 토큰 가격은 여러분 내려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베라 루빈도 그렇고 계속해서 GPU가 진화하면서 토큰 가격은 떨어지지만 토큰 사용량은 증가하죠. 에이전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큰을 겁나게 많이 쓰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한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건가가 지금 기업의 고민이라 할 정도니까요. 두 번째 소비자들이 하는 것도 뒷단에서는 쿼리 팬아웃을 통해서 토큰 양을 증대시키고 있어요. 무료 사용자는 5개로 쪼개주고 유료 사용자는 12개로 쪼개주고 뭐 탄력적으로 쪼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과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단일 질문에 대한 단일 인풋에 대한 아웃풋 만드는 토큰의 양은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 중간 과정에도 토큰이 들어간다는 것. 이런 분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AI 서비스가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토큰 소비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수요는
이제 지불 가능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에이전틱 AI가 도입이 되면서 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위해서 뒷단에서 돌아가는 게 최소 6배 이상으로 많이 돌아간다. 토큰을 그만큼 많이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야 막 전사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되게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두 개가 합쳐지면은 곱하기가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루프 같은 걸 도는 걸 지금 막 6배 이상 막 돌지만 그걸 효율화시켜서 조금 덜 돌더라도 효율적으로 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막 너무 좋아진다거나 혹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굴려봤는데 효과가 안 나네? 이거 필요가 없네? 라고 하는 결론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여기 폭발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홍 기자님이 얘기했던 그 마지막에 두 개가 연관되어 있어요. 루프 최적화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루프 최적화가 돼야 기업에서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고 평가하겠죠. 비용이 낮아질수록 효과는 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적화가 돼도 저는 안 떨어지는 게 뭐냐면, 최적화가 돼야만 효율이 증가해야만 흔히 말하는 업무 침투율. 지금 업무 침투율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로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제서야 개인적으로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스마트폰에서 집에 가서 쓰기는 하셨죠. 근데 내가 회사 인트라넷에서, 회사 노트북에서, 회사 데스크탑에서는 이제 처음 쓰는 거예요. 그 전에 썼던 것들은 그냥 세미로 썼던 거죠. 몇 가지 뭐 개개인적으로 보통은 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업무에 도입한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업무로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공식화된다라는 거고, 공식화해서 어떤 업무를 AI로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각 팀별로 정하겠죠. 그래서 퍼스널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팀 인텔리전스로 AI를 전환시키겠죠. 그럼 이제 팀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돼야 효율성도 따지겠죠. 자, 이건 뭐냐면 업무에 대한 침투율을 우리가 나중에 측정해야 됩니다. 업무 중에서 10%만이 AI가 하고 있어. 2027년의 목표일 수 있어. 팀은 우리는 20%로 가자. 그럼 AI 소비량 증가하겠죠. 그렇죠. 2027년 여름쯤 돼서 우리 중간 평가해 보니까 20% 너무 좋아. 자, 올해 20%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 30% 땡겨. 즉 업무 침투율이 대단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AI 소비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AI 소비량이라는 토큰 소비량의 증가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025년까지 시행착오 끝에 AX의 실패의 경험, 그 쓰라린 실패의 경험 속에서 방법론들을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AI 활용도를 높여내는 방향으로 2026년에나 들어갔고, 이건 미국 기업들이 주로 했고요. 2026년 하반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왜 AI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소비가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궁극에서 반도체가 담겨지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왜 폭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큰 수요 쪽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게 심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토큰 가격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럼 토큰 가격을 내리는 요인들이 아까처럼 뭔가 에이전틱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또 이런 GPU, NPU 이런 데에서도 좀 효율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선은 젠슨이 항상 얘기하죠. 단위당 토큰 효율성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낮추겠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겠다. 가격을 낮춰서. 이것이 이제 블랙일 대비 베라루벤에서 가장 신경 쓴 거다. 그러면서 올해 CES 1월 달에 있었던 것, 젠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퍼런스 퍼스트 이코노믹스. 인퍼런스가 가장 중요한 이코노믹스를 간다. 작년까지는 트레이닝 중심이었어요. 모델이 점프업 하는 거. 여기에 전사적으로 신경을 썼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모델도 좋아야지만 인퍼런스, 즉 기업에서 쓰는 거를 우리가, 또는 개인이 쓰는 걸 인퍼런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아웃풋에서 나오는 과정, 이거를 인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영어를 쓰는 이유는 왜 한국은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추론이라는 것이 AI에서 두 가지 다 쓰이잖아요. 하나가 인퍼런스, 하나가 리즈닝이잖아요. 한 단어로 묶여버리죠. 그렇죠. 그걸 왜 추론이라고 둘 다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리즈닝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여러 번 쓰시면 즉시 답변하는 게 있고, 생각해가지고 천천히 체인 오브 소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써가지고 천천히 답변하면서 풍성한 답변을 내놓는 방식, 이거를 우리가 또 리즈닝인데 이거를 또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추론, 제가 말하는 추론은 인퍼런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AI를 소비하는 과정을 인퍼런스 얘기하는데요. 계속해서 단위 경제성을 내기 위해서, 토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표를 설계할 때 HBM하고 같이 작동하는 거죠. 이 베라루빈 설계에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젠슨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지겠죠. 이런 기술적으로 좋아지는 것, 그리고 아까 말했던 최적화를 통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 상한선이 있는 거죠. 마음대로 올리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냐면 결국은 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것은 반도체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건 가격을 올린 겁니다. 즉 우리가 10,000원 주고 팔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는 30,000원 주고 살래요. 그러다 뒤에 있던 구글이 40,000원이지롱. 우리랑 계약하면 40,000원이지롱. 그럼 40,000원이 팔았다니까 원래 10,000원 팔아도 2,000원 남는 건데. 그렇죠. 40,000원 팔아서 32,000원 남는 이러한 호시절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구글이 그걸 팔아가지고 자신들이 저렴하게 어디에 공급할까요? 그 웃돈 얹어서 받고 더 받죠. 그럴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계산을 쓴 거잖아요. 40,000원에 받아도 충분히 돈 남겨. 우리도 비싸게 팔 거니까. 이 계산이 섰으니까 구글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마존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이퍼스케일러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다는 것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부터 또는 엔비디아로부터 자기네들도 비싸게 팔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나 양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최종적으로 오릅니까? 짜장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건 누가 냅니까?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올리면 안 먹어버립니다, 짜장면을. 너무 비싸면 이렇게까지는 우리 효용성도 안 나오고, 이게 효율이잖아요. 업무 효율도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비용만 토큰 맥싱하듯이 비용만 맥싱할 수는 없다. 이 정도 가격은 우리 못 사라고 하면은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다시 반도체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억지로라도 써봐야 돼요. 열심히 쓸 겁니다. 왜요? 효율성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어떻게 팔아요? SK하이닉스가 자기네들은 AI 안 쓰면서 AI 반도체 판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네들은 짜장면 안 먹으면서 밀가루하고 양파 겁나게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인드는 아닌 거거든요. 소비자로서도 본인들 스스로도 검증을 해야 돼요. 역시 이렇게 써본 효율성이 있으면 이 시장 가겠구나. 자기 확신도 얻기 위해서라도, 또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기네들이 써볼 거라는 거예요. 써보는데 가격 상한선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너무 올리면 안 됐는데, 또 너무 올리면 바로 옆으로 갈 삐질 공간이 생겼는데 바로 이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라우팅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대단히 큰 이런 것을 인퍼런스 사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론 사업자 미국에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원래는 기업 내부에서 이런 역량을 강화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업무가 다양합니다. 복잡한 일에서부터 단순한 일까지. 그렇다고 단순한 일이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회의록을 정리한다든지. 요즘 나오는 예를 들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각종 논문들을, 초기 논문들을 다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 처음부터 다 모두가 읽을 수는 없잖아요. 요약만 보고서 나는 이거 읽을래, 나는 이거 읽을래 이렇게 결정할 수 있으면 누군가는 나오는 학술 논문들을, 머티리얼에 관련된 논문들을, 프로세스에 대한 논문들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영어로도 나오고 프랑스어로도 나오고 독일어도 나오고 일본어로, 한국은 당연한 거고요. 가능하다면 중국어도 좀 보고 다 봐야 되는데 이런 장기적 정리는 누군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를 AI로 자동화를 시키는데, 자, 이런 단순 반복 업무를 갖다가 비싸게, 클로드 큰 가격이 비싼데 여전히, 챗GPT 여전히 비싼데, 제미나이 비싼데 이걸 시키겠어요? 요거는 중국 거를 좀 써보자. 근데 중국 거에 접속해서 쓰면은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니 미국의 대단히 많은 사업자가 뭐냐면 중국 거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설치해놨어요. 사실 이걸 누구 답니까?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해요. 근데 다른 데이터의 네오클라우드 사업자들 중에 이런 서비스 업체와 결혼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1위 사업자가 오픈라우트예요. 오픈라우트는 라우트가 뭡니까? 요즘 모델 라우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동접자가 많으면,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접속한 이용자들의 그거는 이쪽 서버에, 강서구는 이쪽 서버에, 용산구는 이쪽 서버에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서울은 이쪽에, 경상도는 이쪽에, 전라도는 이쪽에, 이렇게 해서 분산시키는 것처럼 업무를 막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업무를 판단합니다. 이 업무는 요거는 클로드, 요거는 중국 모델. 근데 중국 모델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미국 데이터 센터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파인 튜닝을 해서 이건 좀 저렴하겠죠. 물론 중국의 API 연결하는 것보다는 뭐 비쌀 수 있지만 확실하게 저렴합니다. 왜요? 서버 비용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윤율, 오픈라우터의 이윤율. 근데 작년 6월 기준으로 해서 미국 거 3개 모델, 3사의 오픈 AI, 그다음에 엔스로픽, 그다음에 제미나이를 쓰는 것이 73%였어요. 올해 6월 33%로 줄었습니다. 엄청 줄었네요. 나머지가 뭐예요? 중국 거예요. 그 중국 거 뭐냐면 단순 업무로 비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효율화예요. 33%인데 이 정도는 적당한 순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다가 가격을 더 올리잖아요.
이거 15%로 떨어지거나 20%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토큰 가격이 올라간 거에 보다 토큰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총량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건 이제 가격 탄력성 조사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올리는 한계를 정하는데, 가격 탄력성이 중국 모델에 의해서 상한가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더 올리면은 토큰 소비량이 너무 줍니다. 33%에서 그래도 토큰 소비 가격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사실 33%를 55%를 끌어올리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오픈라우트 같은 전문 기업이 있거나 삼성전자 같은 내부 역량이 있어야 돼. 무슨 역량? 이밸류에이션 역량. 즉 어떤 모델을 썼더니 어떤 아웃풋이 점수가 몇 점, 어떤 과제 똑같은 태스크에 어떤 모델을 썼더니 몇 점. 근데 각각 비용 계산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루프 최적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델 최적화 역량이에요. 그러면 이 모델 최적화 역량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밸류에이션. 평가하는 능력. 결과물을 평가하는 능력에서부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의 그 크리테리아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한 라우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 라우팅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기업의 역량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다는 것. 안 되면 외부 업체에 맡기는데 외부 업체가 우리 것을 어떻게 다 알아요? 거칠게 해주는 거죠. 또는 우리 데이터 그쪽에 다 주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 상한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 근데 저는 그것이 훨씬 더 AI 소비량이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소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가격이 또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것도 소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효율화되고 조금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다못해 개인의 경우에도 이제 요새는 사용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그러면 더 높은 요금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를 들어 뭐 클로드를 쓸 때 페이블 5를 쓰다가 조금 쓰면 얘는 막혀요. 좀 복잡하지 않은 질문 같은 막힌 게 아니라 돈 더 내라 그러는 거죠. 아, 그렇죠. 돈을 더 내야 되죠. 이제 제 입장에서 막히는 거예요. 더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블 5를 쓰다가 좀 복잡하지 않은 질문은 뭐 소넷이나 이런 걸로 내려서 물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소넷으로 물어봤다가는 답의 품질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페이블로 그렇죠. 올려서 물어보거든요. 인간 스스로도 모델 라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업무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수천 개인데 그 수천 개를 갖다가 다 똑같은 모델로 쓰겠다? 뭐 이건 돈 많으면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것처럼 비효율성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많이 쓴다는 거 오케이예요. 그래서 많이 쓸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럼 지금 이 인프라를 바칠 수 있는 서비스 단에서의 수요들에 내는, 수요층에서 내는 돈이 이 지금 밑에 인프라를 돌리는 돈만큼을 상쇄시킬 수 있는 수요에 그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문제죠. 자, 이렇게일 경우에는 이것이 저는 앞으로의 AI 경제 진화 방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스로픽이 상장을 해야 되는데, 오픈AI도 상장을 해야 되는데, 오픈AI 문제는 조금 엔스로픽하고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유사 문제도 갖고 있죠. 결이 다른 것부터 좀 설명하면, 오픈AI는 우선은 B2C가 시장이 크죠. 10억 명이 쓰고 있는데 9억 5천 명이 돈을 안 내는 거잖아요. 네. 엔스로픽은 걱정 안 해요. 거기는 이용자의 90%가 유료 회원이에요. 그렇죠. 무료 회원은 거의 문전박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료 회원은 쓸 수도 없어요. 페이블 5 구경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스로픽은 B2B 엔터프라이즈 지향형 기업이에요. 그리고 오픈AI는 원래는 B2C 지향형 기업이었는데 B2B도 열심히 하려고 하죠. 왜요? B2B가 돈이 되니까. 돈 버는 거 봤으니까 옆에서. 네, 봤으니까. 근데 B2C는 절대 안 내는데 포기는 못 해요. 왜? 언젠간 이들에게 광고 붙이든 뭘 하든 물건을 팔아서라도 떼돈을 가장 큰 기업은 B2C죠. B2C는 성장률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다 광고 붙이고 이커머스 붙이고 계속해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B2B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불의사가 있고 토큰 사용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보장할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증가할 거예요. 쓰는 기업이 증가니까. 쓰는 기업이 증가잖아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겨우 쓰는 거니까. 네. 기업들이 다 쓰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일본 기업들, 유럽 기업들, 동남아 기업들 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물론 이 시장이 커지는 부분에서도 있지만 뭔가 좀 더 가격을 올리고 싶고 뭔가 돈을 더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좀 더 벌어라. 왜요? 그것을 하기에는 지금 턱없이 올라간 양파값과 밀가루 값을 못 댄다. 너네 지금 짜장면 지금 10,000원 하던 거 15,000원 주고 팔아도 남는 거 없다 거의. 2만 원 해도 남는 거 없다.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곱하기
천을 하나, 만을 하나, 10만을 하나 남는 건 크게 없다.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사업을 더 벌려라. 즉 API만 공급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는 여러분 API를 많이 기업에게 공급을 합니다. 특히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용자들에게 이 전기세처럼 쓰는 만큼 돈 내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얘네들이 삐져나가요. 어디로 삐져나가냐면 남들이 갖고 있던 시장. 구글도 마찬가지고 오픈 AI도 뭐냐고 챗GPT의 소비자 시장에서 결국은 광고 시장 진출이라든지 상거래 그 이커머스 시장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삐져나가서 다른 데서 돈 버는 사람들의 기업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있는 가치 사슬 구조를 벗어난 사업 영역으로 오픈 AI하고 엔스로픽은 진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스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업의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갈 겁니다. 네. 현재 한국에는 지금 코딩밖에 안 하지만 지금 3가지 서비스 시장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이들이 진출한 데가 바로 코딩이죠. 많은 부분이 코딩 얘기하면서 개발자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개발자는 이 requirement specification 요구 사항을 잘 정리하고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엔지니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더는 따로 있는 거예요. 코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인도가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네이버가 코딩 어디에 맡깁니까? 베트남. 그들의 일을 AI가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코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건 여전히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코딩이 비효율화되면서 저렴해진다는 것은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예 하네스 엔지니어링과 루프 엔지니어링을 지들이 최적화시켜서 제공하는 게 뭡니까? 코덱스하고 코드예요. 이건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를 위한 거지만 이거는 그냥 API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소프트웨어예요. 개발 환경, IDE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네.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는 하나의 상품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5월 달에 런칭합니다. Financial Services. 그래서 은행권과 투자은행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엔스로픽에서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제공합니다. 뭐예요? 리갈 서비스. 미국에서. 법률 서비스. 아예 그냥 법률팀의 뭐 리갈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기업 스스로가 맨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판매 부서고 마케팅 부서고 인사 부서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짜가지고 각 기업에서. 근데 이 3가지는 뭐냐면 이미 나머지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있겠어요? 전 계속해서 페이블 5보다 좋은 미토스 전 다음 버전은 걔네들 엔솔픽 내부에서 쓰고 있을 거예요.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코워크도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7일 만에 만들었다잖아요. 자신들의 AI를 이용해서 최상의 AI들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이걸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들이 이 스택, 지금 있는 가치 사슬 구조를 삐져나와서 다른 쪽 가치 사슬로 들어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B2B에서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B2B 솔루션을 소프트웨어를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SAP라든지 세일즈포스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중간 단위로 최근에 저는 대단히 6월 달에 또 런칭한 게 뭐냐면 클로드 태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어요. 이게 뭐냐면 슬랙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예요. 자, 슬랙이라는 메신저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클로드에 직접 접속하는 것, 챗GPT 직접 접속하는 것, 제미나이에 접속하는 것, 이건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내 메신저의 API로 연결시키죠. 왜요? 업무는 개인정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클로드에 직접 접속해서 개인이 또 집에 와서 나의 개인적인 용무나 여행 일정을 짜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은 저의 개인정보예요. 그걸 물어본 걸 회사가 알아서는 안 되죠. 근데 회의록 정리하는 게 왜 개인정보예요? 상무님 보고서 정리하는 게 왜 개인정보예요? 이건 업무잖아요. 업무는 어디서 프롬프팅을 하냐면 사내 메신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표준화된 게 슬랙이죠. 슬랙은 API로 연결하기, MCP로 연결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슬랙을 많이 쓰는 거죠. 한국은 사내 메신저를 좀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랑 연결하던 중간에 모델 라우팅을 해서 이 프롬프팅은 클로드로 보내고 이 프롬프팅은 챗GPT로 보내고 이 프롬프팅은 키미 K3로 보내고 이런 식의 라우팅을 해주는 사내 메신저를 만들게 돼 있는데 이 슬랙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내 메신저, 미국은 요즘 기업들이 다 슬랙에서 프롬프팅 돼요. 방을 만들어놔서 업무 보고서 방은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쇼피파이
5,000개 만들어놨거든요. 슬랙에. 그래서 업무는 다 거기 가서 해야 돼요. 회사 전체가 5,000개의 방식에 5,000개의 작업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AI에게 요청하는. 그거는 모두가 그리고 비저블하게 봅니다. 그 부서원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거기에 태그는 뭐냐면 여기를 다 돌아다니는 애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프롬프트를 이렇게 개선해서 개선 방향을 제출해줘요.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데 얘가 또 뭘 다 가져갑니까? 기업 정보를 다 갖고 다 있죠. 갖고 가죠. 여러분 이번에 페이블5가 사용자 약관을 바꿨어요. 페이블5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프롬프트는 최소 6개월 엔스로픽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이것도 AI에 또 달라진 거예요. 학습하는데 여러분 데이터가 거의 소멸됐어요. 학습할 데이터가. 요즘 강화 학습이 더 중요합니다. 로 데이터로 하든지 인터넷에 아직 학습하지 않았던 또는 합성 데이터로 하든지 또는 강화 학습을 강화하는 건데요. 이번에 메타에서 만든 뮤즈 AI라는 게 있습니다. 뮤즈 AI 장점이 뭐냐면 광고 소재를 만드는 건 뮤즈 AI가 정말 탁월하다 그래요. 왜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전환율을 얘네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학습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야 광고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RH, 그러니까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 자료를 거기다 집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커서 AI를 왜 스페이스X가 인수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AI가 100% 오류 없이 안 했거든요. 오류를 고쳤던 이 피드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와 잘못된 케이스, 잘못됐을 때 피드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여러분 학습을 하면 이게 강화학습이죠. 그러니까 강화학습이 모델에 대단히 중요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모델도 개선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엔스로픽이나 오픈AI나 구글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그들이 뭐 해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 개선하자. 그러니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거 예전에 잘하던 회사들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잖아요. 네네네. 자기네 클라우드에다가 정보도 넣고 그다음에 거기서 분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도와주다 보니까 그게 학습이 돼서 그렇죠.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이나 MS 같은 데서는 다른 회사들에서 하던 것들을 또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던 그런 그렇죠. 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일즈포스 거라든지 사업을 갖다가 MCP로 연결해서 쓴다고 치죠. AI가. 그럼 MCP 과정들을 이 태그가 다 볼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보냈더니 세일즈포스가 잘 못하네. 잘하네.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 볼까? 이 기능은 충분히 공격에 대한 교두부를 지금 확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적되면 다음번 강화 학습을 통해서 세일즈포스를 공격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또 매출 증가의 시장을 창출시키면 엔스로픽은 상장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걸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합법직성으로 발전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AI 기업은 사스 시장을 반드시 들어갑니다. 과거에 초기 안에 2월달에 있었던 사스 공포는 바이브 코딩이나 코딩 다 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건 자기가 다 만들어 쓰는 거 아니야? 그건 헛소리고요. 삼성전자가 굳이 쌉하고 쌉을 쓰잖아요. 우리가 쌉을 죽여버려야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비용 좀 아끼려고? 네. 그 리스크를 감당해요?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경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도움 받아가지고 우리는 반도체 잘 만들고 스마트폰 잘 만들어서 가전제품 잘 만들어서 시장 진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쌉 대체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해봤자 뭐 얼마 아낀다고. 우리의 회사에 차지하는 비중은 요만큼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 그런데 오픈 AI나 엔스로비 입장에서 쌉을 대체? 그럼 떼돈을 버는 거예요. 왜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쌉 SAP 고객을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들은 진출할 동기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쌉을 세일즈포스를 대체할 경제적 동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소프트웨어들이 거기 있는 개발자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썼던 ERP 시스템 다 만들어 쓰기 때문에 ERP가 다 죽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근데 죽을 수 있어요. 누가 의해서? 엔스로픽과 오픈 AI가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고객이 지불하는 돈으로는 모델 회사들이 먹고 살기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이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시장에 돌던 돈들이 AI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왜 엔스로픽하고 오픈AI나 뭐 이런 AI 기업들이 이 API만 팔아서는 또는 뭐 한 달에 $20, $200짜리 팔아서는 돈이 안 되냐면 과거에는 돈이 됐겠죠. 예를 들면 유튜브 이용자가 이렇게 늘어난다. 구글 검색 이용자가 이렇게 늘어난다. 당연히 돈이 됐어요. 왜요?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잖아요.
즉 고객이 늘어날 때마다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소비량이 증가하면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AI 가장 큰 문제는 한계 비용이 체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쓸수록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삼성전자, SK가 가격 더 올리잖아요. 병목이라고.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비싸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도 병목이고 전압기도 병목이고 건설도 병목이고 정치적 병목도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가격 더 올라가죠. 그러니 고객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만 이 시장에만 있어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들의 AI라는 무기를 통해서 나머지 시장을 침략하지 않으면 이 경제 구조가 전통적인 디지털 경제하고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 생산 비용이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하는 한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시장을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 반도체 피크아웃에 있어서 벌 수 있는 돈 당장은 좀 한계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죠. 당장이 아닌 그 이후를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2, 3년 후에 증설이 됐을 때를 보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수요에서 우리가 이 정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늘려야 되는 상황. 현재는 가격도 높게 받고, 근데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 메모리로 치면은 3, 4만 늘어나는 거냐, 그 다음에 또 반도체 GPU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GPU만 늘어나는 거냐. 지금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거 만드는데 요새 중국에서 만든다, 애플에서도 중국 거 쓴다고 한다. 그러면 만드는 데도 많아지고 공장도 많아지고 공급이 갑자기 수요를 확 추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걱정할 게 별로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걱정할 게 많다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 증설이 2028년부터 하반기부터 많이 된다. 그때 돼도요. 그때도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오죽했으면 테슬라가 테라팹을 만든다 그러겠어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아니,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때쯤 돼서 상업화되면 거기는 반도체 칩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이제는 HBM과 GPU만 쓰는 것이 아니라 로직하고 HBM만 고급 메모리만 쓰는 게 아니라 전통 범용 D램하고 랜드 플래시하고 SSD까지 써버리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늘려도 저는 문제 없다고 보고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진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과거의 마진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처럼 사이클을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총 벌어들이는 액수는, 여러분 현대자동차 마진율 10%도 안 돼요. 근데도 돈 많이 벌잖아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에요. 사이즈를 키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공장을 늘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단기적인 더 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왜 오죽하면 우주 데이터 센터 가겠다 그러겠어요?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상 데이터가. 콜로서스가 요즘 왜 떼돈을 법니까? 콜로서스 원래는 돈 먹는 하마였는데 데이터 센터 가격이 올라가고 인허가가 힘들어지니까 콜로서스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엔스로픽에 임대했는데 월 임대료 12억 5천만 달러, 즉 연간 임대료를 치면 150억 달러? 이거 3년치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구글하고는 110억 달러치 3년치 계약하고, 여러분 콜로서스 1, 2 들어가는데 재무제표상으로는 275억 들어갔어요. 275억 달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래저래 합치면 1년 만에 원가 뽑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메타도 요거 보고서 우리도 남는 거 사업할래. 데이터 센터 비싸지니까. 1, 2년 정도 빌려줘서 원금 뽑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쓰면 되네, 이런 거네요. 하여튼 우선 자본 회전율이 그렇게 된다는 건데, 네. 문제는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이 예상대로 진행되기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우리 주에 못 져, 이런 경우도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뉴욕주에도 생겼고 메인주에도 통과됐었는데 뭐 주지사가 부결했고, 여러분 이거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2026년, 2027년에 인허가 받은 게 1000개가 넘습니다. 정말 많이 짓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현재 작동되고 있는 게 91개입니다. 근데 미국에 인허가 받은 게, 추가 인허가 받은 게 1000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뭐예요? 입도 선명한 거잖아요. 우리 완공될 거니까 너네 GPU, 그리고 너네 HBM, 너네 그 D램, 랜드 플래시 우리가 쓰겠다고 계약하면서 그들의 매출뿐만이 아니라 뺑고고 선주문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문 장부가. 그런데 건설이 지원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건설 병목이에요. 미국의 건설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한 얘기지만 6월 달에 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하는 메타에서 1억 달러의 교육기금을 출연했어요. 배관공과 용접공 키우는데. 근데 옆에 있는 구글도 똑같이 1억 달러를 출자해서 배관공과 용접공 키우는데 출자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실리콘밸리 기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AI 개발자를 뽑는데 육성하는 데 돈을 댄 것이 아니라 용접공과 배관공 키우는데 지금 1억 달러씩 지금 교육비를 냈단 말이에요. 1억 달러면 여러분 그냥 1,500억이에요. 1,500억. 그럼 둘이 합쳐서 3,000억을 교육비로 낸 거예요.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월스트저널에서 나왔잖아요. 요즘 고졸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용접공과 배관공이라고. 그들 또한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아니 배관공이 가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동시다발로 지으니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건설 병목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획대로 짓기가 어렵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정치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뉴욕적 그 이례적인 사건 아니에요. CNN 보도에 따르면 12개 주가 지금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30년 만에 정책적 합의를 봤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건설 금지법. 지금까지 합의를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근데 이거는 하지 말자고 드디어 합의를 본 왜요? 거예요. 주민들이 싫어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두 개 짓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한 50개 짓고 경기도에 100개 짓고 전라도에도 한 100개 짓고 경상도에 100개 짓고 충청도에 100개 짓고 제주도에 50개 짓면 동의할까요 사람들이? 한두 개 짓는 건 몰라도 메가 프로젝트 그것도 지금 갈등인데 메가 프로젝트는 약가고요. 우리 슈퍼 메가팩스에서 모든 광역단체마다 20개씩 짓겠습니다. 그것도 대형으로 난리 납니다 여러분. 미국은 전기세 올라가죠. 소음 올라가죠. 그 주변에 살고 싶겠어요? 우리 집 앞에 왜요? 잠실 저기 종합운동장 큰데 오래됐잖아요. 88 올림피아가 계속 몇십 년 전에 지은 건데 그거 다 걷어내고 데이터 센터 짓고 에너지도 부족한데 그 옆에 SMR도 한 5개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강남 집값 떨어지겠는데요? 저는 그것도 하고 용산 공원도 뭘 또 아파트를 줘요. 데이터 센터 짓고 SMR 5개 짓고 목동 야구장 빼고 공평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 짓고 SMR 짓고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병목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저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지난 중간은 데모도 있었잖아요.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데모도 전국적으로 미국에. 그래서 이거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나델라는 AI 데이터 센터는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다.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AI의 이익이 골고루 사회 속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을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반도체 공장도 처음에 암환자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해결한 거잖아요. 왜 데이터 센터에서는 안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적으로 완벽한가요? 그렇지. 인류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전 찬성합니다.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기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고 그걸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나델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나델라하고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공개적으로 팟캐스트에 나와서 다모데이나 샘 알트만은 조금 입을 좀 무겁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자꾸 나가서 자꾸 AI가 어마어마해요. 일자리 다 없어질 거예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왜요? 아직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일자리가 앞으로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증적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 하니까 투자자들이 우리 투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샘 알트만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깊게 연구해 보니까 AI는 일자리를 늘립니다. 이것도 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요?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 그렇죠. 왜냐면 지금 공포감을 증대시켜놨잖아요. 본인들이. 이건 핵무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주민들이 왜 동의합니까? 그렇죠. 내가 왜 우리 동네에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지어야 돼? SK 하이닉스 주식도 안 사서 열받구만. 뭐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들의 일자리를 뺏는 걸 위해서 내가 동의해야 그렇죠. 돼? 당연히 반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입장이 바뀌면서 샘 알트만이 뭐라 했으니까 버니 샌더스 만나고 싶다. 버니 샌더스가 뭐라 그랬어요? AI 기업 국유화하자. 50%의 지분을 국가가 갖자. 이 얘기 지금 버니 샌더스가 그리고 그걸 갖다 엠빵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복지 자금으로 주자.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 자산하자. 트럼프도 오케이. 그래서 주식 나눠주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AI 경제로 진입하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사회적인 이것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갭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근데 여러분 투자자분들도 기업분들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요? 이 블록카드가 생겨버리면 데이터 센터가 원하는 대로 건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GPU를 갖다가 창고에 저장할 것도 아니고 HBM을 창고에 저장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금괴예요? 저장하게? 아니죠. 저장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갑니까? 아니요. 가치가 그냥 한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했던 것을 위약금을 물주라도 취소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취소가 돼버리면 판매되게 취소되면 2026년은 지금 풀로 다 팔리지만 2027년은 SK하이닉스의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네. 데이터 센터를 건설의 속도가 예상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투자자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경우에서 터져가지고 SK하이닉스가 1번 이럴 때 오른다 2번 오를 때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데이터 센터가 예정대로 건설돼야 되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병목이 해결돼야 되고 건설 병목도 해결돼야 될 때 SK하이닉스 주식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네요. 그렇죠. 이게 저는 단기 리스크라는 거예요. 올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왜요? 2027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도 얘기하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도 6월 달에 보도를 합니다. 예상대로 못 간다. 예상대로 못 지면 여러분 예상대로 질 거 생각하고 지금 성금했단 말이에요. 그 성금이 어디로 가요? 호주로 가든 한국으로 오든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안 풀리면 성장률이 꺾입니다, 여러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 지금 뭐 예를 들어 소형 원자로 회사, 전력가 되는 다 그 외의 회사들, 네트워크하는 다 회사들, 걸려있죠. 지금 뭐 GPU, 메모리 회사 다 그거 보고 지금 주가 오르고 다 투자자들도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못 지게 되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AI 경제의 사슬을 보셔야 되죠. 맨 왼쪽에 첫 출발은 메모리나 반도체 사업자가 있죠. 그 뒷단에는 뭐 이거를 만드는 TSMC도 있고 삼성 파운드리도 있을 수 있고 여기다가 또 뭐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계를 대주는 또는 뭐 어드밴스 매트리얼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반도체 기업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하이퍼스케일러가 있는 거잖아요. 이 하이퍼스케일러에 아까 말했던 전력도 들어가고 가스터빈도 들어가고 변압기도 들어가고 구리선도 들어가고 배관공, 영적공도 들어가고 해서 하이퍼스케일러가 크게 한 단계를 먹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엔스로피, 오픈 AI, 구글 같은 AI 이 모델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단계 나올 것이 이걸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 사업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서 돈이 벌려야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벌리는 문제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근데 수요량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량을 더 높이고 토큰 가격이 더 높이기가 어려워지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이 시장은 커질 거예요. 근데 하이퍼스케일러가 지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뭐에 의해서? 건설 병목과 정치 병목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 마디마디가 다 작동해야 반도체도 돈을 버는 겁니다. 반도체 혼자 독고다이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독고다이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안 사주면 끝이고 하이퍼스케일러는 이걸 가지고 저 AI 작업자들 돈을 못 벌어가지고 우리 그 비용 못 되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못 되는데 그 사용료 못 주겠는데요? 이러면은 엔스로픽이 스페이스X랑 지금 150억 달러 지금 연간 계약해냈는데 1년 끝나고 나서 아우 배 째세요. 우리 뭐 돈을 못 벌어서 못 주겠어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는 하나하나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하나하나가 사회적 제약도 있다라는 거. 이걸 전체로 보셔야 흔히 말하는 반도체에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